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자초문의 저자 조옥구입니다. 저는 오늘 한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백자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자초문이란 한자의 기초가 되는 백자의 한자만 알면 한자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만든 저의 한자 용어입니다. 그 백자초문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한자를 이렇게 쓰고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한자는 전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그냥 사랑이라고 하고 외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렇게 한자를 외워가지고는 이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의 백자초문은 이 사랑의 자를 이렇게 4개의 기초 요소로 나누어서 한자의 의미를, 사랑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어른들은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개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을 했는데, 이 모양을 이렇게 분석을 해내면 이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려면 김치찌개에 맞는 재료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한자를 만들던 어른들도 사랑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렇게 한자의 요소를 나누는 그 자체를 생각을 못했고, 설령 나눈다 하더라도 저 기호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울 때에 무조건 외워라, 수십 번씩 외우고 써봐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자를 배우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한자의 총수가 7만여 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7만여 자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900자, 고등학교 900자, 대학교 1800자, 이렇게 적어도 알아야 될 한자의 숫자를 정해놓고 그 한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자초문의 한자로 돌아오면 이렇게 한자의 기초가 되는 이런 요소들을 한 100개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한자에서는 부수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부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되는 부분, 그런 뜻입니다. 한자에서 으뜸이 되는 부분. 따라서 한자는 이 부수를 알면 한자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자에서는 214개 부수를 쓰고 있죠. 그런데도 왜 우리 한자가 어렵냐면 이런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자의 부수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자의 부수는 중복된 게 많고 그리고 또 누락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그런 한자들을 잘 추려내면 100자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많은 한자들을 알 수 있는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를 하신다면, 자, 이런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알면, 이 100개의 기호만 알면
이렇게 요소들,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 요소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자문식 한자 학습이 아니라 백자초문식 한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5,000년 이래로 지금 한자를 완전히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백자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한자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의 비밀이라는 저런 주제를 이 백자초문, 지금 소개해드린 이 백자초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자에 대해서 한자의 속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 문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백자초문식 한자를 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학습한 그런 그 한자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제대로 되는지 그것을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문자란 무엇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용어부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자라는 용어는 문과 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한자에서 하나의 뜻을 가진 단일 문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자를 4개의 요소로 제가 나눴죠.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그 부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문이라고 부릅니다. 문. 그럼 자는 뭐냐? 자는 문과 문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다음 차원의 글자. 이것을 우리가 자라고 합니다. 자는 우리가 요 부분만 가지면 우리가 아들자, 자식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체로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을 자라고 한다. 문자라고 할 때 문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문자를 알려면 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둘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를 2개, 한자와 한글이라고 하는 2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그 사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사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문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표기할 수 있는 2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글의 문이고 한자의 문입니다. 자, 이 한글의 문은 이게 우리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문 하면 뭔가 문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마 여러분 이 글자를 문이라고 할 때 문의 개념이 뭔지 잘 떠오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글은 좀 제쳐두고 그 다음에 이것의 뜻을 한자를 의지하면 우리가 문의 개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화면을 보면서 문을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맨 우측 위에 있는 저 문자는 글월문이라고 해서 글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저 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밑에 제가 역순으로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순서를 붙여놨습니다. 저 순서는 무엇이냐면 글자가 변해오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변해오는 과정에 2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좌측에서 2번째. 2번을 보고 저 문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다. 문신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난 털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용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명. 우리가 고대 문명 이런 말 쓰잖아요. 문명, 문화. 그 다음에 요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문, 인문학 할 때. 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고 저 문자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진 문신? 뭔가 잘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격에. 그러나 어쨌든 저 문자로부터 사람의 모습을 읽어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자의 기원이 1번 위에 있는 저 글자가 문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입니다. 자, 저 모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모양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죠? 밑에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인데 모습이 조금 특이하죠? 머리 부분에 어떤 게 있습니까? 머리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머리 부분이 열려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럴 문자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글자의 모양에서 사람이 찾아지고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양쪽으로 마치 문이 열린 듯한 모습이다. 자, 저 모습이 바로 저 글자를 문이라고 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실 때에 다 문을 통과해 오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 글자를 문이라고 읽는 것은 그 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 사람의 머리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저 모양에 보면 그 문을 통해서 마치 위아래와 위로부터 뭔가 이렇게 교차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자, 머리 위에 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어요? 하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머리 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하늘과의 소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에다가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리고 찾아볼 그 문자, 그것이 한글이 됐든 한자가 됐든 그 문자의 기원은 사람의 머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언제나 두 공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 머리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우리 머리 정수리에 있는 이 혈자리를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 그리고 문 앞에 있다고 해서 전정, 문 뒤에 있다고 해서 후정, 이런 혈자리 이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의학에서는 우리 머리 위에 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자에 보니까 그럴 문자는 사람의 머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문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자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하늘과 사람이 소통한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문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문자의 옛 글자들은 전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문자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문자는 어떤 단순히 보이는 형상만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 머리의 문을 통해서 나와 서로 교감한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문이다. 이런 문자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자의 기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를 만드는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문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봤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생각을 뭔가 이렇게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 전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말입니다.
자, 우리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그 생각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내게 떠오른 어떤 생각을 우리는 누구와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나누는 첫 번째 수단이 말이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지금 이 자리, 이 공간,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 말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말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이 뭐냐면 바로 문자입니다. 자, 도공이 컵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만드는 그릇이 컵이다. 이랬을 때는 컵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컵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컵을 만들겠죠. 문자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하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무엇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이 말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문자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 생각이 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으로서의 문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를 형성하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을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모양은 형이라고 하고, 소리는 음이라고 하고, 뜻, 생각은 의라고 해서 형과 음과 의를 문자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3요소라는 말은 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자가 아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하죠? 국가의 3요소에서 자, 영토가 없거나 국민이 없거나 주권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똑같습니다. 모양이 없으면 글자가 아닙니다. 소리가 없으면 글자가 아닙니다. 뜻이 없으면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는 반드시 저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소리와 모양, 글자, 그릇, 이 두 관계를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그림을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산수화입니다. 산, 안개 자욱한 산수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새의 모양입니다. 저 두 개가 다 그림입니다. 그림.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문자라고 하지 않고 우측에 있는 것은 저희가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새의 모양이 변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저 아래 있죠. 새조자입니다. 새조자. 자, 이렇게 똑같이 두 개가 다 그림인데 어떤 그림은 글자가 되고 어떤 그림은 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림이 글자가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새를 나타내는 조라고 하는 음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림이지만 음가와 연결이 되면 글자가 되고 음가와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냥 그림으로 남습니다. 자, 한자에 있어서 음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자는 뜻글자니까 소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배웠죠. 거짓말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한자의 3요소를 보았죠. 모양이 있어야 되고, 소리가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저 중에서 우리는 아까 한자는 뜻글자니까 소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두 번째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한자는 뜻글자면서 동시에 소리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자를 오해하고 있었다. 이 한자의 3요소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모든 글자는 뜻글자면서 동시에 소리글자입니다.
자, 한자의 3요소를 우리가 형과 음과 의다 이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렇게 정리는 중국 사람 그 허신이라는 사람이 AD 100년에 한자를 정리하면서 저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는 뜻글자라고 그래서 소리를 부정해버리고 또 그 말은 자연스럽게 한글은 소리 글자라고 그래서 모양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자와 한글 두 글자를 모두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자의 3요소로 돌아가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글자는 뜻글자면서 소리 글자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소리와 연결되지 못하면 글자가 아니다. 그냥 그림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의 3요소에서도 우리가 그 모종의 관계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소리와 모양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뜻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언제나 뜻을 읽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자문식 그 한자 학습법에 의해서 저런 모양을 자꾸 익히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자에서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읽어내는 게 한자 학습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왜곡돼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3요소를 저렇게 분류를 해보면 한자에서 보면은 하늘, 천, 이게 하늘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로는 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천을 하늘과 천을 담고 있는 그릇이 지금 저기에 보이는 저 모양입니다. 하늘, 천 모양. 그 다음에 사랑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자가 아까도 보았고 지금 저기에 써 있는 애자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우리는 애라고 발음을 한다. 자, 그런데 저것이 또 한글에 내려오면 한글에는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을 나타내는데 한글에서는 제1수단인 음도 천이고 제2수단인 모양도 천이다. 자, 소리와 모양이 일치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한글의 그 문자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점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장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1수단인 음과 제2수단인 형이 같은 글자가 우리 한글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뛰어난 문자에 있어서 진보한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두 가지 것을 아주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계 문자 역사상, 언어 문자 역사상 최고의 진보한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도 그걸 쓰지는 못하는, 말하자면 그냥 묻혀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의 3요소는 바로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가, 그 다음에 그것이 한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문자의 얼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양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 학습도 한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아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자를 또 쉽게 하는 방법은 한자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면은 한자 학습이 제일 쉽겠죠. 아까 우리가 백자초문에서 사랑의 자를 4개의 요소로 나눴습니다. 이 4개의 요소는 재료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4개의 요소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재료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골랐겠죠. 바로 이 재료를 선택한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한자 학습의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자를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한자를 만든 분들이 생각하는 법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막연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한자 만든 분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다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중리동입니다. 중리동. 대전광역시 중리동. 자, 주소라고 하는 건 이처럼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 밖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중리동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주소 표기법을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실게요. 우리는 보통 주소를 부르라면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번지. 자, 그러면 이 주소 쓰는 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면 만약에 이 주소를 미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이 주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지 인사동 종로구 서울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주소 쓰는 법의 차이는 이분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면서 주소를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있는 그곳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소를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주소를 쓰는 사람들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소를 씁니다. 자, 그런데 밖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서울시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울시가 밖이라고 할 때 가장 바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미국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서울시 앞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화성의 사람이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지구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것을 생략했느냐? 서울시 앞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우리식의 주소를 쓰는 사람들은 서울시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사고방식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소 쓰는 법에 이런 부분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광주에 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 서울시 앞에 있는 대한민국이나 지구나 이것은 우리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주소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밖으로 나간다면 맨 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육안으로는 지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지 않고는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학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밖에 해서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외연이라고 말합니다. 외연.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것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주소 쓰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하늘로부터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주소 쓰는 사람들은 맨 밖에 있는 것이 하늘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사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역법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식으로 주소 쓰는 저런 방식을 논리학에서 말하는 용어로 표시하면 연역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저런 주소 쓰는 법은 귀납법. 그리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도노돈수. 도노돈수가 바로 우리식의 주소 쓰는 법. 저것을 깨달음에 적용하면 도노돈수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저런 주소 쓰는 법을 깨달음에 적용하면 도노점수. 자, 저 주소 쓰는 법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우리 한국인의 선조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첫머리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자기를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하늘로부터 생각하는 저런 사고방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나타난 저 장면이 하늘로부터 생각하는 우리 한결의 정통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저런 방식에 의해서 저런 사고방식을 저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다면 자, 어떤 한자를 맨 먼저 만들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저분들은 자기 생각의 첫머리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만들면서도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먼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에 의지해서 그 다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볼 건데 저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렇게 이제 있는 한자를 외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피교육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자를 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한자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자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만든 사람들과 생각을 우리가 같이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한자를 해가면 이제 한자가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자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언제나 하늘로부터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 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 만드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저랑 같이 한번 한자를 만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든다면 나라면 어떻게 하늘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나라면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종이에다 그려봐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산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뭐 달도 그리고 막 그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늘을 그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이는 종이에다가는 하늘을 다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망설일 때에 저는 그 종이를 이렇게 가져다가 꾸이꾸이 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칠판에다 딱 붙여주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상상하던 것이 무엇이든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설명을 합니다. 자, 한자를 만든 분들은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저렇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하늘은 너무 크고 또 너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어떤 기호로 나타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한자 만드는 분들은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점으로. 자, 우리가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밑에 점을 하나 딱 찍죠. 그 점의 의미가 바로 저것인데 우리는 그 점을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소홀히 여겼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임금들이 교지를 내릴 때에 맨 끝에 옥쇠를 찍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느 벼슬에 임명하는 것을 왕의 권위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쓰고 나서 맨 끝에 점을 찍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저 점이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걸 알고 나면 하늘의 권위로 이 문장을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 책임진다 이런 느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호 중에서도 간단한 기호 점이 한자에서는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가 한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저 한자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들은 옛 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에는 저런 점들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 한자를 만든 분들은 저렇게 한자 속에 점을 담아놨습니다. 저 점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늘을 나타내는 저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 한자들을 볼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저 옛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옛 모습에 담겨 있는 저 점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다 금방 아시게 되죠. 아, 지금 모양은 아니지만 옛 글자를 보니까 글자마다 전부 점이 들어있구나. 그런데 저 점의 의미는 하늘이다. 그래서 저 글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은 늘상 있는 거라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지나갑니다. 자, 하늘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만드는 한자가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분들의 사고방식이 하늘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만든 글자는 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또 다시 우리가 한자 만드는 사람 입장에 돌아가서 그럼 나라면 땅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땅을 나타내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나타냈을 겁니다. 평평하게, 지평선을 나타내는 저렇게 땅처럼 저렇게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땅을 땅만으로 나타내지 않고 언제나 생각의 첫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타낼 때 땅의 짝으로서의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를 또 만듭니다. 말하자면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땅이라고 해서 땅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두 글자를 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것은 땅, 서 있는 것은 하늘. 이렇게 두 글자를 만듭니다. 저 기호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기호죠. 음양의 기호로 쓰입니다. 음양. 남자와 여자, 밤과 낮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기호를 저 누운 것, 선 것을 갖다가 표시를 하는데 음양의 원초적인 개념은 하늘과 땅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딘가에 저렇게 서 있는 기호가 한자 어딘가 있다. 그러면 또 역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기호가 있다. 그러면 땅을 생각해야 되고. 자, 이것들이 지금 옛 글자에 담겨 있는 선 것과 누운 것의 흔적입니다. 자, 지금 한자들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옛 글자에는 저렇게 서 있는 것과 누운 것의 흔적이 저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런 한자를 보실 때는 역시 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게 보면은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개념이고 하나라는 개념은 완전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은 완전하고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온 땅은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완전하다. 하늘은 언제나 완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어딘가에 불완전이 있어요. 그럼 그 불완전을 내포하고는 하늘의 완전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불완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방향을 저렇게 좌측 화살표로 표시했고, 하늘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는 땅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늘로 돌아가는 표시를 저렇게 우측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 기호들이 지금 전부 문자입니다. 한자입니다. 제가 다만 모양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 전체 개념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빛을 별이라고 되어 있는 좌측은 하늘에서 땅으로의 방향이고, 파인불이라고 되어 있는 우측 기호는 땅에서 하늘로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한자에 어딘가 저런 기호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좌행, 우행, 하늘에서 땅으로의 방향, 땅에서 하늘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는 사실 만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만 가지 물건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그림자를 나타내는 영자를 통해서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저 글자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 영자. 그림자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을 가리는 사물이 있어야 되고. 자, 빛과 사물만 있다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기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한자를 만든 분들이 저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말해주는 저게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를 나타내는 기호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빛과 같이 첫 번째의 요인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사물처럼, 빛을 가리는 사물처럼 두 번째인 것을 네모로 표시하고 그것을 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처럼 1번과 2번이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세 번째를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런 개념입니다. 천지인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만물,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과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를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저것을 부르는 이름이 원방각. 자, 이것들이 지금 저 기호들이 도형처럼 생긴 기호들이 전부 한자입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는 세 번째 존재를 나타낼 때의 하늘. 이게 같은 하늘이지만 앞에서 보았던 점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점은 100% 점이고 지금 여기에 나타난 동그라미는 33.3%의 하늘이겠죠. 그래서 어떤 한자가 네모로 되는 한자가 있다 그러면 세모로 되는 한자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다. 이렇게 셋을 한 세트로 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해서 만물을 나타내는데 그 만물을 응용해서 저렇게 아래에 보면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네모는 두 번째니까 동그라미 두 개로 저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모 두 개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문양에서는 태극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은 세 번째니까 동그라미 세 개로 표시할 수 있고 삼각형 세 개로 할 수 있고 삼태극으로 표시할 수 있고. 저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 모습이 한자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와 둘과 셋 이것을 말할 때에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서 둘, 둘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셋, 이렇게 우리는 자꾸 덧셈의 개념으로 한자를 봅니다. 근데 실제로 한자 만드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기 그 둥그런 원을 보시면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전체로서의 하나. 그 다음에 둘은 전체로서의 하나를 절반을 나눈 것. 그 다음에 3은 전체 하나를 둘로 나누고 둘을 또 나눈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의 개념이 아니라 한자의 1, 2, 3은 나눗셈이다. 이런 것들이 한자를 좀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의 저런 기호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한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한자의 14개의 기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백자춤은 백자 기호, 백자 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백자 한자가 바로 이런 기호들입니다. 자, 이런 기호들은 단독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워놔도 뭐 크게 쓰일 데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한자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기초 한자 14자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자들이 만들어지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한자를 만드는 이론적인 바탕. 아까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자와 한자의 기호와 기호를 결합할 때 아무렇거나 결합하지가 않죠. 반드시 거기에는 이치가 맞아야 됩니다. 그 결합하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배경이 바로 이 한자의 기초 14자입니다. 자, 개별적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한자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쓰는 한글의 자음 모음이 바로 한자의 기초 14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기초 14자를 알면 한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손, 여러분도 다 있고 저도 있죠. 그것도 2개씩이나. 근데 손을 손이라고 쓰면서도 우리는 손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국어 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 14자를 알면은 이것을 왜 손이라고 하고 손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말씀드린 이 기초 14자는 중요하다. 한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양 철학이 전부 이 틀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의 역사, 문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 문화를 보고 역사를 아는 기본 논리적인 배경입니다.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14자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그냥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하여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자에 기초 14자가 있다. 나머지 한 80여 자가 더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 기초 14자를 모르고는 한자를 알 수가 없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이제 기초 14자를 말씀드린 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상형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